안녕하세요. 동서와 원수지간까지 될 뻔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누구와든 웬만하면 잘 지내는 편이에요. 여동생과 남동생을 둔 장녀로서 어릴 적부터 이해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절 싫어하던 동서를 만나고 나니 정말 쉽지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어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저와 동서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사연투브 애청자분들께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과 33살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은 후엔 제가 한우 식당을 차리며 회사를 나오긴 했지만 원래 우린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남편의 고백으로 인해 연애를 하다 우린 결혼에 꼴이 나게 됐죠. 결혼 후 남편은 저희 친정에 든든한 마사이 노릇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처럼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시댁에 잘할 수 있었던 건 남편에게 고마워서기도 하지만 시댁 식구 모두가 정말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두 아들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형수님, 저희 회사까진 어쩐 일이세요? 드릴 게 있어서 들렀어요. 여기가 저희 가게에선 도련님 집보다 더 가깝잖아요. 이거 주말에 남편 옷 사면서 같이 산 옷인데요. 도련님 입으세요. 네? 제 거요? 괜찮아요, 형수님. 여기 브랜드 그렇게 저렴한 브랜드도 아니잖아요. 매번 혼자 살면서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도 만들어다 주시고, 저번에 형하고 애들이랑만 가는 여행에도 절 데려가 주시고, 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그냥 받으세요.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제가 사드리는 건가요? 도련님 형이 도련님이 맨날 칙칙한 옷만 입고 다니니까 여자가 안 생기는 거라면서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디자인으로 고르기만 제가 고르고 계산은 우리 애들 아빠가 한 거예요. 반찬이야 제가 워낙 손이 크니까 많이 남아서 가져다 드린 거고 여행은 뭐 어차피 같은 가족끼리인데 같이 가면 어때요? 도련님 매번 일만 한다고 여행도 잘 안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콧바람 쐬자고 한 거죠. 저랑 남편도 도련님이 애들 잘 봐주셔서 좋았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안 그래요? 그럼 저 가요. 시부모님과 남편처럼 저와 동갑이던 시동생 또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도체 연구 관련 일을 하던 시동생은 결혼 전에 남편처럼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시댁이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통근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시동생의 집에 남편과 함께 찾아가 반찬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평소에도 이것저것 많이 돕고 챙겨줬어요. 시동생은 그런 저에게 참 고마워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시동생도 그만큼 제게 잘해줬기 때문이었어요. 형수님, 이거 이번에 출장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사온 건데요. 여성분들에게 좋은 기초 화장품이래요. 전 남자라서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는데 직원분께 추천받아서 사왔어요. 어머, 여기 되게 비쌌을 텐데요. 그냥 도련님 거만 사오시지. 도련님이 출장 간다고 하시면 괜히 걱정부터 된다니까요. 또 무슨 비싼 선물을 사오실지요. 제가 돈 쓸 때가 딱히 있나요, 뭐. 가끔 그럴 때 가족들 선물 챙기는 게 전부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형수님 걸 제일 비싼 선물로 사오는 건 그만큼 형수님께 감사해서예요. 형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난 후부터 저희 집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잖아요. 시동생은 어딜 가나 제 선물을 사다 주고 늘 제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시동생은 제가 시댁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남편보다 빨리 나서서 가장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을 도맡곤 했어요. 그리곤 이건 자신이 할 테니 형수님은 다른 거 하시라며 배려 넘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민균 어릴 때부터 정말 착한 녀석이었어. 다른 집 형제들은
어릴 때 형한테 그렇게 대든다는데 우리 민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쌩글쌩글이었지. 아이, 또 저렇게 내 칭찬만 한다. 아니에요, 형수님. 제가 형한테 불만이 없었던 건 형이 그만큼 좋은 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늘 저를 챙겨준 게 바로 형이었거든요. 어릴 때 전 되게 허약했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했었어요. 그때 친구들을 혼내준 것도 바로 형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굉장히 우애가 깊었어요. 착한 사람들끼리 형제가 되었으니 그 우애는 더욱 빛을 발하더라고요. 시동생은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술을 한 잔씩 하고 갔는데 그때마다 남편과 시동생은 서로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 시동생이 꼭 자신만큼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럼 저에게도 좋은 동서가 생길 거라는 생각에 시동생의 결혼을 상상하며 들뜨기도 했죠. 그런데 시동생은 나이가 계속 차감해도 통 결혼 생각이 없더라고요. 두려님은 결혼 생각이 진짜 없는 건가? 아니, 착하지, 능력 있지, 외모도 그 정도면 훤칠하지.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도 마냥 거절하시고, 가족 사이에 그런 문제가 끼면 나중에 불편해질 수 있다면서 말이야. 아이, 물론 그건 도련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걔가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당신도 생각해봐. 워낙 일을 좋아하는 데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내성적이어서 맨날 회사 아니면 집만 왔다 갔다 하잖아. 뭐 어쩌다 한 번씩만 우리 집이나 부모님 집만 들르면서 말이야. 내버려둬. 짝이 있으면 언젠간 알아서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하겠지. 아까워서 그러지, 아까워서. 도련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아니까. 그런 시동생은 나이 마흔이 되어서야 쑥스러운 듯 우리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애들을 재우고 시동생과 맥주를 한잔하던 우린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요? 드디어 만나는 분이 생겼다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저 너무 궁금해요, 도련님. 나인 저보다 4살 어린데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연한 자리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그 뒤로 제가 너무 좋다면서 절 몇 달이나 쫓아다니더라고요. 네? 여자 쪽에서 도련님을요? 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정말 대단하죠? 처음엔 이 사람 대체 뭔가 싶었는데 나중엔 고맙고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서로 재고 따지기 바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좋다는 이유 하나로 돌진하는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여서 만남을 시작했던 거예요. 우린 기다렸던 소식인 만큼 볼을 발그레하게 밝히던 시동생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우린 꼭 시동생이 그 사람과 결혼까지 꼴이 나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시동생은 정말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됐죠. 어머님, 아버님, 귀염둥이, 사랑둥이, 둘째 며느리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 왔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애교가 많고 살가울까? 네가 오니 우리 집이 환해지는 것 같구나. 얼른 들어오렴. 그러니까요, 어머님. 어서 와, 동서. 동서가 오리고기를 엄청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오리고기 음식 엄청 많이 차려놨어. 동서는 두 오빠를 둔 막내딸로 해맑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을 대하는 동서 행동엔 애교가 넘쳤죠. 동생들이 있는 저로선 그런 동서가 동생처럼 느껴져 참 귀엽더라고요. 제 아래로 동생이 둘이 있다고 한들 막내인 남동생도 동서보다 나이가 1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동서가 막내 동생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 시부모님께선 오죽 동서가 예쁘셨겠어요. 두 분껜 아들만 둘인데다 큰며느리인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애교둥이인 성격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와, 형수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일찍 오셔서 그런 걸 준비하셨어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 최고라니까요. 그치 여보? 우리 형수님 완전 좋으시지?
그러게. 근데 형님, 저 다 같이 구워 먹으려고 삼겹살 사왔는데 저희한테 연락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 어? 아, 그래? 네. 그래도 기왕 차려주신 거 감사히 먹을게요. 그리고 여보, 지금 내 앞에서 아무리 형수라고 해도 다른 여자 칭찬하는 거야? 나 그럼 질투한다? 그런데 동서에게선 결혼 초부터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완전 초반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동서는 저에게만 좀 쎄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보,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애써 당신 위해 밥 차려주신 형수님껜 그게 또 무슨 신뢰야? 예, 둘째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준비한 큰애가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니? 다음부터 말을 좀 좋게 하면 좋겠구나. 아, 네, 죄송해요, 어머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형님. 알았어, 괜찮아. 그리고 나도 미리 물어보지 않고 준비해서 미안해. 그럼 우리 오리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자. 얼른 들어와, 얼른. 처음엔 당황해하며 지켜만 보시던 시부모님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땐 단호히 동설 나무라셨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나서서 쓴소리를 해준 건 시동생이었고요. 저도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처음엔 그래도 동설 이해하고 마음을 넓게 쓰려고 애썼어요. 제가 화를 내면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게 뻔했으니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분위기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동서의 행동은 계속 반복되어 갔어요. 제가 일식집이랑 한정식집 두 곳으로 추려봤는데 다들 둘 중에 어디가 좋으세요? 둘 다 주차되고 음식도 깔끔하게 나온대요. 근데 형님, 왜 꼭 가족 모임 장소를 항상 형님이 정하세요? 형님은 꼭 시댁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시더라. 어느 날엔 평소처럼 제가 나서서 다음 가족 모임을 할 식당을 정하려는데 동서가 셀쭉거리며 반기를 들더군요. 그 모습이 꼭 사춘기 시절 삐뚤어졌던 저희 둘째를 보는 것 같아 좋은 말로 물어봤어요. 아, 동선 아직 잘 모르겠구나. 내가 대장 노릇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럴 때마다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앞으로 내가 후보지를 정해달라고 부탁하신 거야. 나도 나름 시간 들여서 알아오는 거고. 근데 동서가 싫으면 앞으로는 동서가 정해도 괜찮아. 나야 편하고 좋지 뭐. 아, 뭐, 꼭 그러고 싶다는 건 아닌데요. 여보, 당신 전부터 왜 자꾸 형수님 말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어. 다들 시간 들여서 고생해주는 형수님께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데. 뭐 일식하고 한정식 집이 싫은 거야? 당신 둘 다 좋아하잖아. 그래, 둘째야. 우리도 보기가 좀 언짢구나. 네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왜 그걸 그렇게 비난스러운 어조로 말하는 거니? 제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동서는 우물쭈물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며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마땅지 않은 표정으로 제 편을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런 동서를 오히려 감쌌어요. 동서가 왠지 자꾸 저를 견제하고 질투하는 것도 같았는데 그런 상황에 모두가 입을 모아 비난하면 더욱 삐뚤어질 뿐이라는 걸 어릴 적 둘째를 보며 깨달았거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언짢긴 했지만 그래도 손윗사람이자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유, 동서, 뜻은 안 그랬는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동서도 당황했구나.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 전 괜찮으니까 그만하세요. 동서 표정 보세요. 자기도 이게 아닌데 싶어서 미안해하는 눈치잖아요. 사람이 말실수할 수도 있죠. 나중에 전 따로 동서에게 연락해 친해지려고도 하고 시동생에게 그랬듯 잘 챙겨주려고도 해봤어요. 하지만 동선 그때마다 썩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며 저도 슬슬 마음이 상해 그런 노력에 더 이상 힘을 쏟지 않게 됐어요. 차라리 그렇게 대면대면하게만 지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동선 지치지도 않고
자꾸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여행지를 정하려는데 제가 동남아를 얘기하자 예산에도 맞지 않던 유럽을 가자며 떼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지도를 보고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는 등 너무 유치하게 자꾸 저를 견제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시동생과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면 늘 입이 대빨 나오면서도요. 어머, 형님도 아버님 선물로 신발을 사오셨네요. 또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시동생네와 저흰 우연찮게 둘 다 신발을 사왔더군요. 동선에는 고급 정장 구두를 사왔었고, 우린 편한 러닝화를 사왔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은퇴 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 시아버지의 발이 조금이라도 편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동서가 그걸로 또 제게 비아냥대는 겁니다. 형님, 그래도 생신 선물인데 이건 너무 허름한 선물 아니에요? 이거 한 10만 원은 해요? 이건 무려 50만 원짜린데? 물론 이 운동화가 50만 원까지는 안 해도 나름 좋고 비싼 걸로 사온 거야. 그리고 동서, 선물엔 담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왜 동서 거랑 비교하면서 내 선물을 비하해? 어머, 형님, 지금 괜히 찔려서 발끈하시는 거예요? 발끈이 아니라 동서 하는 말이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아 주는 거야. 아버님이 평소에 발을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난 그런 아버님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이 선물을 골랐어. 그런데 동서가 왜 그런 내 정성을 폄하해? 여태까진 내가 어떻게든 집안 분위기를 지켜보고 싶어서 참아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구는 거 나 불쾌해. 그러니까 그만해. 이미 감사조도 받고 친해지려고 노력도 해본 전 동서와 잘 지내기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적대적인 동서에게 더 이상 사람 좋은 척 참아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날은 정색을 했던 거죠. 제 말에 동서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지더군요. 그런 동서 옆에서 시동생은 한숨을 쉬며 또 화를 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진짜 이 사람이 번번이 형수님께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꼭 가족들 다 모일 때마다 이렇게 못나게 굴어야 되겠어? 솔직히 이 구두도 아버지가 구두 신을 일이 많지도 않으시니까 다른 선물 사자고 내가 말렸잖아. 근데 형하고 형수님이 운동화 산다는 말을 미리 듣고 당신이 꼭 이걸로 하자고 고집 부렸잖아. 그땐 왜 그러나 했는데 이렇게 형수님 무안 드리려고 그랬던 거야? 진짜 왜 그래? 내가 당신 때문에 형수님께 정말 면목이 없어. 당신은 왜 맨날 형님 편만 들어? 아주버님 맨날 내가 이러면 형님 뒤에서 날 못마땅하게 노려보시는데 왜 당신은 내 편을 안 들어주냐고. 당신 아내는 난데. 당신 진짜 형님 좋아해? 그럴 거면 내가 아니라 형님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요. 왜 항상 형님 편만 들면서 저만 나무라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다들 너무해요. 우리가 큰애만 예뻐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둘째 네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나무란 거지. 아이고 머리야. 둘째 너 왜 이렇게 어린애 같니?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확실한 질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요. 시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그런 동서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평소엔 그래도 어려운 재수 씨라고 참던 남편도 그날은 화가 난 표정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자 시댁의 분위기는 점차 불편해져 갔어요. 하지만 동서는 행동을 고치기는커녕 저에게 심술만 더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 그리고 시동생 내외 모두 모여 가족 사진을 새로 찍기 위해 우린 사진관에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버린 우린 근처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엄마야, 내 옷. 어머, 죄송해요, 형님. 옷 다 망가졌네. 어쩌죠?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그거 입고 사진 찍으셔야겠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앉았던 동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제게 커피를 엎지르더군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눈치채고 화를 냈지만 동서는 자신은 정말 실수였다며 모르쇠로 나오더라고요.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요. 화가 났지만 예약 시간이 점점 다가왔던지라 저는 우선 잔뜩 얼룩진 자켓 마이를 벗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빨리 피한 덕에 속에 입었던 원피스엔 거의 커피가 묻지 않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원피스만 입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야? 완전 당신이랑 형님이랑 커플룩 입은 것 같잖아.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제가 자켓을 벗으니 시동생과 커플룩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물론 서로 떨어져 있기도 했고 남편과 제가 손도 꼭 잡고 있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진을 다 찍은 후까지 동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만하라며 인상만 썼어요. 하지만 그날은 우리도 시동생도 아닌 시아버지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버렸더군요. 조용히 좀 해라. 네 시조카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니? 넌 실수라고 했지만 평소 큰애 못마땅해 했던 네가 일부러 커피 쏟았다는 거 여기에 모르는 사람 없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넘어갔으면 조용히나 했을 것이지. 왜 또 이렇게 소란이야? 이건 다 둘째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제발 적당히 좀 하거라. 너 때문에 매번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야? 아버님, 그래도 이건 평생 남는 사진인데. 여보, 그만 좀 해. 어머니, 아버지,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형, 자꾸 형수님께 피해드려서 미안해. 동서는 볼멘 소리로 항의해보려고 했지만 돌아온 건 시동생의 야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퇴근을 한 시동생은 자신의 집이 아닌 저희 집으로 찾아와 우리와 술을 한잔하며 동서의 사정을 토로하더군요. 정말 매번 죄송해요, 형수님.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질투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안 그래 보여도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상처요? 네. 저희 집사람 두 오빠에게 밀려서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대요.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정말 장인 장모님은 아들만 좋아하고 아끼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애정 결핍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질투도 많아진 거죠. 그 질투 때문에 전 연애들도 번번이 실패했다고 언제 한 번은 저한테 솔직하게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위엔 남중 남고에 공대를 나와서 워낙 여자도 없고 원체 제가 여자에게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인 걸 알아서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형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제 얘기를 듣고 장난스레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설마 가족 사이에 그런 질투 어린 모습을 보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시동생의 말을 들으니 동서가 왜 그렇게 질투가 많았는지 이유는 알 것 같더군요. 동서는 애정 결핍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신뢰를 받고 시동생과도 사이가 좋던 절 며느리로서도 여자로서도 질투를 했던 거예요. 시동생은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사람 저한텐 회사에서 한참 곤란한 일이 있을 때 힘들어하던 제 옆을 지키고 응원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평소엔 형수님 에게 제외하면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형수님, 저희 집사람 어떻게든 제가 잘 간수하고 타이를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만 말아주세요. 항상 죄송해요. 그날 시동생은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사과지만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선택했던 동서 감싸주려 우리를 찾아왔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쓸데없는 질투를 하는 건지 동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의 말에 저는 그래도 동서를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동서는 저에게 정말 큰 실수를 하고야 말았죠. 형님, 근데 형님네 애들 진짜 아주버님 자식 맞아요? 뭐라고?
동서, 아무리 취했어도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을 해야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우린 오랜만에 시댁에 모여서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시동생이 정말 많이 야단을 쳐놨던 건지 동서가 얌전했어요. 그랬기에 오랜만에 집안 분위기가 좋아 술자리도 길어졌던 거죠. 피곤하다며 일찌감치 시부모님이 저희 애들과 같은 방으로 잠을 청하러 가신 뒤에도 우리 네 사람의 술자리는 이어졌어요. 기분이 좋아진 남편과 시동생이 일어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그런데 술이 취해도 너무 취한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저런 실언을 했던 겁니다. 동서는 기가 막혀 하는 제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기함할 만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하고 제 남편하고 사이가 워낙 심상치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둘이 동갑내기인데다 말도 잘 통해서 전에 아주버님 몰래 눈이라도 맞았던 거 아니에요? 형님네 애들 얼굴 잘 뜯어보면 우리 남편을 닮은 것도 같아서 그래요. 어머, 찔리세요? 정색하시긴. 장난이에요, 장난. 제 남편이 얼마나 바른 사람인데 설마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냥 한번 장난쳐 본 거예요. 진짜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장난이라고? 그딴 게 장난이야? 내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술을 마셔도 곱게 마셔야지. 어디 사람이 아니라 개가 돼서 헛소리야? 당장 정신 안 차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네요. 재수 씨, 그동안은 그래도 제 동생 아내니까 제가 참고 또 참았는데 적당히 하셔야죠. 야, 문민규, 너 네 아내 간수 잘한다더니 이게 잘하는 거냐? 죄송해요, 형수님. 미안해, 형.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장 사과 안 드려? 아니, 난 그냥 장난친 건데 그냥 당신이 당신 형수 너무 좋아하니까 심술나서 그 정도 농담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농담은 듣는 사람이 재밌어야 농담이지.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해? 안 되겠다. 당신 그냥 집으로 가자. 가서 술도 좀 깨고 나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 정말 이게 무슨 상스러운 말인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세상에 아무리 농담이라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평소에 점잖던 남편마저도 기함을 하며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선 끝까지 자긴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딱 봐도 심술이 나서 도를 넘어버린 거죠. 결국 시동생은 안 되겠다며 그 밤에 대리운전을 불러 동서를 데리고 돌아가 버리더군요. 덕분에 다음날 저와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가 일찍 돌아간 이유를 시부모님께 둘러대느라 진땀을 빼야 했어요. 화가 나서 동서의 만행을 다 얘기해버리고 싶다가도 어떻게 그 민망한 말을 제 입으로 내뱉을 수가 있답니까? 그건 남편도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기에 우린 그 일을 우리끼리만 묻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동생은 제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 이번엔 정말 눈물 쏙 빼놓을 정도로 혼을 냈어요. 심지어 이 사람 어찌나 술에 취했던지 다음날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기억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잘못은 잘못 아니겠어요? 저기 형수님, 앞으로 혹시라도 저희 집사람이 한 번만 더 심술 부리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꼭 얘기해 주세요. 그땐 제가 절대 가만두지 않고 무슨 사달을 내도 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시동생도 화가 났겠지만 동서를 향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기에 꾹 참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웬일로 동서도 제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해오더군요. 이번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 저희 남편 지금 저한테 여전히 화가 나서 말도 잘 안 걸어요. 근데 저 이번엔 진짜 반성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술도 조심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님. 죄송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화가 나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도 전날 시동생의 간곡한 사과가 생각나 그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이젠 저도 정말 동서에게 진절머리가 나고 있었어요. 이게 모두 동서가 결혼한 지 고작 2년 만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사과를 하고 시동생도 화가 많이 났던 만큼 동서가 좀 잠잠해지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정말 보통이 아니더군요. 그로부터 한 달 뒤쯤 저는 동서에게 고마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예약을 한다고? 30명? 네,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끝나서 회사에서 회식비를 아끼지 않고 쓴다네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딱 형님네 한우 가게가 생각나는 거 있죠?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형님 가게도 전보다 힘드시다면서요. 저번에 제가 큰 실수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나마 갚고 싶어요. 내일 모레 7시 30명 예약 괜찮을까요? 저희가 술도 많이 팔아드릴게요. 처음엔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반성이라도 한 건지 동서가 제게 고마운 제안을 해줬거든요. 의류회사를 다니던 동선 이틀 뒤 저녁 저희 가게에 단체 예약을 해줬던 거예요. 저희 가게는 한우 중에서도 질이 좋던 고기를 팔던 곳이라 회식비도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말이죠. 요즘 불경기인데다 적자가 나는 달도 있었던지라 정말 어찌나 고맙던지요. 예약 당일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단체 손님 맞이를 준비했어요. 혹시 일손이 부족할까봐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까지 오셔서 일을 도와주셨죠. 아직도 네 동서 연락이 없니? 네,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겠죠. 출발하기 전엔 연락 줄 거예요.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날 내내 동서에게선 답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그렇겠지 싶어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30명분의 상차림 세팅까지 맞춰놨어요. 하지만 6시가 지나고 6시 반이 되어도 동선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 단체 테이블을 비워놓느라 이미 저녁 손님을 몇 팀이나 돌려보내야 했던 전 슬슬 초조해졌어요. 그래도 오겠지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7시가 되기 딱 20분 전 저는 기가 막힌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건 동서였어요. 형님, 예약 그냥 취소할게요. 다른 식당 가려고요. 저희 부장님이 가시고 싶은 곳이 있다네요. 기가 찼습니다. 이럴 거면 진즉 말이라도 해주던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친정엄마까지 모셔놓은 상황에 이게 뭐 하는 짓이랍니까? 저는 화가 나서 다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몇 통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제야 확신이 들더군요. 아무래도 동선 처음부터 여기 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동선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 열받는 짓거리를 벌였던 거예요. 화가 난 전 동서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서, 지금 이거 일부러 그런 거 맞지? 지금 나한테 한지 동서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전화 받기 곤란한 상황이라 전화를 못 받았네요. 근데 무슨 후회요? 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부장님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한 거라니까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런 제 문자에 돌아온 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동서의 뻔뻔한 답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동서가 한 예약을 해놓고 당일에 가지 않는 행동을 노쇼라고 하죠. 요즘 이런 노쇼 이슈가 많던데 그건 저희 식당에도 드물지 않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에게 당해도 속상하고 서운한 그 노쇼를 제가 가족에게 당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잔뜩 약이 오른 전 그대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시동생은 지방 출장을 갔다가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 서울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동생에게 동서의 기가 막힌 짓을 모조리 이야기해 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서방님?
진짜로 그 부장이란 사람이 다른 데로 가자고 했다고 해도 적어도 저한테 진심으로 전화해서 사과했어야죠. 지금 저희 엄마도 도와주려고 와 계시고 상차림 준비도 다 끝났어요. 테이블 비워두느라 놓친 손님도 한둘이 아닌데다가 단체 예약에 맞춰서 미리 받아둔 고기들을 어떡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생계가 달린 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우선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그리고 기다리세요. 제가 당장 집사람한테 전화할게요. 네, 이 여자 그냥. 시동생은 기함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에게 일러 바치긴 했지만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상차림을 정리한 뒤 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곤 가장 좋은 부위의 소고기를 엄선해서 챙겨드린 뒤 엄마를 돌려보냈어요. 죄송해요, 엄마. 괜히 헛걸음하시게 해서요. 이건 오늘치 일당인데 그냥 딸이 드리는 용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됐다. 네가 더 속상하겠지. 근데 너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낸다더니 혹시 엄마가 걱정할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동서도 저한테 엄청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 돈은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다행히 그날따라 가게를 찾아주던 손님이 많아 준비해뒀던 재료를 다는 못해도 많이 소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1시간 뒤쯤 누군가 가게로 들어와 절 찾더군요. 혀, 형님, 죄송해요. 저 사과드리고 피해드린 만큼 계산하려고 찾아왔어요. 그건 황당하게도 동서였어요. 동서는 벌게진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무려 200만 원을 카드로 긁어달라고 하더군요. 동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던 전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인건비에 술값, 찌개값 다 포함하면 그쯤 나오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 제가 결제하고 갈게요, 형님. 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200만 원이야? 나 지금 동서 보기도 짜증나니까 그냥 가. 아니에요, 형님. 당장 형님께 가서 사과 안 드리고 결제도 다 하지 않으면 남편이 당장 이혼이라고 저한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형님께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저 진짜 저희 남편 없으면 안 돼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들어보니 제 연락을 받은 뒤 시동생은 곧장 동서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시동생은 당장 제게 찾아가서 싹싹 빌고 30명분의 결제를 하고 오지 않으면 당장 이혼이란 으름장을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는 뻔뻔하게 처음엔 저에게처럼 부장 핑계를 내뱉었다는군요. 하지만 시동생은 속지 않았다고 해요.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아무리 당신의 부장이 그러자고 했어도 형수님께 진심으로 사과 드렸어야지. 근데 잠깐, 당신 주위가 왜 이렇게 조용해? 당신 진짜 회식이 있었던 거 맞아? 설마 그것부터가 거짓말이었어? 얼른 영상통화로 전화내봐. 확인해보게. 이렇게 소리친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차마 영상통화로 전환하지 못했었다는군요. 그러니까 동선 애초에 회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송해요, 형님. 전 그냥 형님을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했던 거고, 원래는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갔었어요. 남편도 원래 오늘 늦게 집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부장님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 들통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사람이 사악해? 그리고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어나 보자. 동선 대체 왜 그렇게 날 못마땅해 하고 질투하는 거야? 난 동서가 질투할 정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어리지도 예쁘지도 않은 그냥 한우 식당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물론 내가 서방님과 친했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아껴주신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어차피 서방님 아는 동서고 시부모님도 분명 동서를 예뻐하셨잖아. 그런데 왜 괜한 질투로 매번 욕먹기를 자처하는 거야?
전 친구도 별로 없고요. 친정 식구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했어요. 그런 저한테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형님은 모르시잖아요. 사실 저 결혼 전부터 형님을 내심 질투했었어요. 남편이 매번 형님 칭찬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아내 될 사람은 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형님이 제 남편이랑 친해도 너무 친하잖아요. 시부모님도 저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매번 형님만 더 예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보기엔 서방님은 동서를 정말 많이 아끼고 계셔. 그러니까 동서가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해도 용서해주고 같이 살고 있지.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 두 분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신데 동서가 이런 짓거리만 안 하면 동서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겠어? 욕심을 부릴수록 가난해지는 게 세상의 이치야.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알겠어요, 형님.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200만 원 결제해 주세요. 안 그럼 저 정말 이혼당해요. 더 황당한 말을 내뱉은 동서에게 저는 참지 못하고 쓴소리를 잔뜩 퍼부어 줬습니다. 그런 제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건지 아닌지 동서는 계속 울며 용서를 빌긴 하더라고요. 결국 전 동서의 애원에 2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동선 울음을 멈추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가게 손님들도 많고 할 일도 태산이었으니 그냥 카드를 긁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순간 헐레벌떡 시동생이 가게로 달려들어오더군요. 형수님, 이 사람이 제대로 사과했어요? 결제도 했어요? 네, 사과도 하고 결제도 했어요. 근데 손해본 금액치고 너무 과해서 좀 곤란하네요. 아니에요, 형수님. 마음 같아선 2천만 원이라도 더 결제해드리고 싶다고요. 너무 죄송해서요. 당신 진짜 제대로 사과드린 거 맞아? 맞아. 형님, 저 정말 사과드렸죠? 그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저 정말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보, 나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마. 어? 그건 앞으로 당신 하는 거 봐서. 형수님, 저도 이렇게 허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 사람한테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킬 시엔 이혼이라는 각서도 받을 거예요. 가뜩이나 힘드신 형수님께 이런 무례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게 사과라고서야 동서는 눈물을 질질 짜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먼저 돌려보낸 시동생은 괜찮다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저희 가게 마감까지 돕고서야 돌아갔어요. 이렇게라도 더 사과를 드리고 싶다면서요. 그날 뒤늦게 연락을 받은 남편도 야근이 끝난 후 가게로 달려왔는데 모든 정황을 듣곤 크게 화를 냈죠. 하지만 이미 동서가 눈물 콧물을 짜낼 대로 짜내고 갔다는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며 시동생에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 이상 우리 집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면 그땐 나 진짜 안 참는다. 그러니까 진짜 재수 씨 단속 잘 지켜. 그 뒤 동서는 시댁에서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그때 일을 듣고 시부모님도 동서를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셨거든요. 게다가 한동안 제 남편까지 동서에게 싸늘했으니 길을 펴지 못했던 거죠. 진짜 반성했는지 반성하는 척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뒤엔 동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일은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동서에게 쌓인 감정이 많아 바로 제 마음이 풀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엄마께 걱정 끼쳐드린 일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 더더욱 말이죠.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감정이 무뎌져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2년이 조금 넘게 흐른 지금, 동서는 정말 많이 변하게 됐어요. 고생했어, 동서. 축하해. 동서도 아이도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야. 동선 작년 가을에 아주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때 기가 차게도
동서의 부모님은 낳아도 딸을 낳았냐며 딱 한 번 와보곤 동서에게 관심을 끄더라고요. 그땐 정말 동서가 불쌍했어요. 시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출산한 동서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시더군요. 저 또한 그때만은 동서가 안쓰러워서 친언니처럼 잘 챙겨줬어요. 찾아가서 애도 대신 봐주고 음식도 해다 주면서요. 동서, 힘들지? 내가 미역국 끓여왔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좀 먹어. 그동안 애는 내가 봐주고 목욕도 시켜줄게. 이래봬도 나 애를 이미 둘이나 키워봤잖아. 처음엔 그런 절 동서는 많이 어색해했습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 죄인 입장에서 제가 불편했던 거겠죠. 그러더니 언제 한 번은 제게 울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오지 않겠어요? 형님, 감사해요. 형님은 이렇게 좋은 분인데 전 결혼하고 늘 못되게만 굴었잖아요. 그리고 전엔 제가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솔직히 저번엔 이혼을 피하려고 무작정 사과드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동서의 말을 듣고 괜히 저도 눈가가 뜨거워지더군요. 사실 저요. 출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원망하고 심술부려할 대상은 형님이 아니라 애초에 절 그렇게 못나게 만든 부모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우리 아이만은 질투라는 게 뭔지도 모를 만큼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으로 키워줄 거예요. 전 저희 부모님과 다르게 꼭 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솔직한 고백과 눈물을 보니 그땐 동서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게 정말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예전의 화는 다 풀린 지 오래였던 전 그런 안쓰러운 동서를 그저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동선 진심으로 절 따르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대해서도 종종 조언을 구하고 가끔은 시동생이 보는 앞에서 장난스레 시동생 흉을 보기도 했죠. 당신 변했다. 언제 내가 너무 좋아서 형수님을 질투하지 못해 안달이더니 이젠 형수님이랑 편먹고 날 흉봐? 그래 둘째야. 너 전엔 우리한테 그렇게 애교도 부려주더니만 이젠 큰애한테만 꼭 붙어 있는구나. 물론 우리야 뭐 며느리들끼리 자매처럼 잘 지내주니 좋다만 아무튼 민규야 이 엄마가 보기에 너 둘째한테 한 3등으로 밀려난 것 같다. 첫 번째 네 딸, 두 번째 네 형수고 세 번째가 너인 것 같아. 그런 시동생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선 시부모님과 남편이 시동생을 놀리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이렇게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동서는 자신의 행복을 잘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저희 시댁에도 비로소 웃음과 평화가 다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시댁의 평화를 앞으로 한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동서를 아껴주며 잘 지켜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동서의 일로 부모의 태도가 자식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깨달았답니다. 변한 동서를 겪어보니 저는 동서가 천성 많은 착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동서를 질투의 눈이 먼 못된 망아지로 변하게 했던 건 어릴 적부터 동서를 차별해 애정 결핍이 생기게 한 동서의 부모님이었던 거죠. 그러니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내 아니라고 이기적인 태도가 내 자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꼭 모든 부모님이 가지게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나라 경제와 치솟은 물가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건 수백만 명의 저와 같은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건비도 재료비도 오르고 손님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마스크 시국 이전엔 새벽까지도 활발했던 거리가 요즘엔 9시 10시만 돼도 황량해지잖아요. 그러니 운영하던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결국 문을 닫는 사람들도 태반인 것 같아요. 그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제발 노쇼 같은 안타까운 일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은 단순히 오지 않으시면 그만이겠지만 가게 입장에선 미리 준비해둔 재료와 추가 인력 등의 손실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비워둔 예약성만큼의 손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힘든 만큼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 요즘, 이런 작은 약속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저도 제가 위치한 자리에서 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참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노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제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그런 짓을 했던 제 아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땐 저희 집이 좀 부유한 편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2층짜리 양옥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저희 어머닌 사모님 소리를 들었고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게다가 저희 삼남매도 취미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절 부러워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도 친구들은 김밥만 싸오는데 저는 늘 김밥에 소세지에 과일에 이것저것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3단 도시락으로 싸가곤 했었거든요. 우와, 무슨 도시락이 이렇게 푸짐해? 호준아, 너네 집 진짜 부자인가 보다. 나도 이런 도시락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뭐든지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그만두시고 저희 어머니가 직접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저랑 동생들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이제 피아노랑 그 바이올린은 그만두고 공부만 하는 게 어떠니? 이미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그냥 취미 생활로 남기면 되잖니? 그러자 제 여동생이 울고불고 하면서 떼를 쓰더라고요. 싫어요. 저 선생님이 바이올린에 재능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 바이올린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냥 계속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저와 동생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제가 다니던 학원과 가회도 다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엔 매 끼니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반찬 가지수도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 입던 것도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죠. 게다가 언젠가부턴 아버지가 맨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유, 당신 내가 시장 볼 때 가격 비교해 가면서 100원이라도 더 싼 걸로 사라고 했지? 지금 우리 형편에 예전처럼 먹으면 거지꼴 되는 거 몰라? 그러다가 결국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빨간 딱지가 저희 집 TV, 냉장고, 피아노 등 온갖 곳에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요즘 말로 금수저였던 저희 집안은 한순간에 흙수저로 몰락하고 2층 양옥집에서 작은 사글세 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아버진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주고 빚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시고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생활은
예전과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동생들과 방도 다 따로 썼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거실에 상 펴놓고 공부를 하고 좁은 방에서 서로 낑겨서 자야만 했어요. 게다가 이젠 맨날 라면만 먹는 데다 쌀이 안 떨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속상해서 매일 술을 먹고 우시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이야. 남들보다 잘 나가면서 처자식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했었는데 이젠 빚 갚느라 생활비도 제대로 못 가져다 주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한심한 꼴이냐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매일 술만 드시던 아버진 제가 고3 때쯤에 당뇨병까지 심하게 앓게 되셨어요. 결국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하기도 힘든 정도까지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저는 장남으로서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안 간다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말리는 거예요. 호준아, 너 진짜로 대학 안 갈 거니? 너 정도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왜 포기하려고 그래? 첫 등록금만 어떻게든 마련하고 그 다음부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노려보면 되잖아. 선생님, 전 제가 대학 가는 것보다 저희 집안이 얼른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학금이 마음먹는다고 무조건 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당시 저희 부모님한테 8천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다 보니 어머니 혼자서 갚는 건 무리였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대학을 가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턴 정말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저보고 독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호준아, 우리 오늘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갈 건데 너 또 안 갈 거야? 넌 어떻게 된 애가 맨날 일만 하고 술도 한 잔 안 마시냐? 형, 죄송한데 저한테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서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저 빼고 가세요. 술 한 잔 사 마실 돈 있으면 빚부터 갚는 게 더 중요해서요. 제가 하도 궁상맞게 사니까 같이 일하는 형들이 술을 사준다고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다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것 같아 사양했어요. 그리고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매일 공장과 집만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20%만 남기고 다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저한테 청춘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독하게 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는 바람에 발가락까지 절단하는 사태가 오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발톱을 깎다가 감염이 되었는데 그게 괴사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남인 제가 더 힘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동생들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동생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영아, 이내야, 너희들은 무슨 일 있어도 대학은 꼭 가야 한다. 알았지? 일단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니면 내가 나중에 너희들 학자금 대출 다 갚아줄게. 형, 우리 중에 공부 제일 잘하던 형도 대학 포기하고 일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학을 가? 나도 그냥 형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래. 아니야. 집안을 위해서 대학을 포기하는 건 장남인 나 하나로 족하니까 너희들은 꼭 대학에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보람이 더 있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결국 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몰라요. 호준아, 나 때문에 네가 도대체 이게 무슨 고생이니? 이 아빠가 몸만 좀 건강했어도 널 이렇게 고생시킬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전 진짜 괜찮으니까
아버진 건강관리 열심히 할 생각만 하세요. 이미 당뇨 합병증 때문에 발가락까지 그렇게 되셨는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버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맨날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까끌까끌한 모래사장을 밟는 것 같다고 고통스러워하셨죠. 그러다가 결국 제가 25살 때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큰 충격에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말도 안 돼. 평생 다리 한쪽 없이 살아야 하다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리까지 잃어야 하냔 말이야. 전 그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옛날엔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대접받고 살던 저희 아버지가 이젠 한쪽 다리가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이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건강하시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진 수술로 다리 한쪽을 절단하시고 한동안은 정말 우울해하셨어요. 전 그럴 때수록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제가 잘 다니고 있던 공장이 어느 순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월급이 한두 달 밀리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턴 아예 기약도 없이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공장 사장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술값에 몇백만 원씩 쓰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끼리 다 같이 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성 사장은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 직원들이 피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라. 하지만 공장 사장은 돈이 없다며 파산 신청을 해버리더군요. 결국 저랑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밀린 월급도 못 받은 채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후 저는 다른 공장으로 이직해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한텐 청춘이라는 건 없었어요. 호준아, 우리 오늘 일 끝나고 나이트 나갈래? 너 어차피 여자친구도 없잖아. 맨날 공장이랑 집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데 가서 여자 좀 만나봐야지. 여잔 무슨 여자야. 난 필요 없으니까 너네끼리 가서 재밌게 놀다 와. 당시 제 머릿속엔 오직 돈을 벌어야 된다는 목적밖에 없었어요. 친구도 여자도 안 만나고 정말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가며 일한 제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제 나이 30살 때 결국 집안 빚을 모두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 모두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후준아, 네가 아니었으면 이 빚을 다 갚기는커녕 계속 빚이 늘어나기만 했을 거야. 내가 못한 우리 집안 가장 역할을 아들인 네가 다 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구나. 그러자 제 동생들도 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취업했으니까 우리한테 있는 학자금 대출은 걱정하지 마. 그 돈은 우리가 알아서 갚을 거니까 앞으로는 오빠도 오빠를 위해서 살아. 알았지? 그렇게 저희 집은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쪽 다리를 절단하신 이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며 건강을 유지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집안 빚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저도 월급 받은 걸로 저축을 하며 남들처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남들은 진작에 다 해오고 있는 거였는데 전 이제서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늘 꿈꿔오던 평범한 생활을 하다 30대 중반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투도 정말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왔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다리를 보고 나중에 저랑 둘이 있을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 아버님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세상에, 피부가 괴사해서 다리 절단해야 되다니. 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아픈데 그걸 다 견뎌내고 저렇게 밝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버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그리고 아버님이 아프시는 바람에 오빠가 그동안 고생 그렇게 많이 했다며? 오빠도 그렇고 오빠네 가족들 전부 다 정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전 그렇게 마음이 예쁜 아내와 30대 중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처갓집도 형편이 어려운 편이라 20평짜리 작은 전셋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어요. 전 아내한테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 늘 미안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낡고 작은 전셋집에 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나중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줄게. 이렇게 부족한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내는 제가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불평을 하거나 서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도 잘해주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정말 살갑게 굴더라고요. 특히 저와 어머니랑 같이 음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군요. 어머님, 오늘도 아버님 식단은 따로 만드시는 거죠? 저 지난번에 아버님이 당뇨 식단 드시는 거 보고 책이랑 인터넷으로 공부 진짜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님 피곤하실 때 그냥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아버님 건강에 딱 좋게끔 식단표까지 짜서 준비해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 그걸 또 따로 공부까지 해온 거야? 아유, 시아버지 생각하는 우리 며느리의 정성이 장난이 아니네. 이러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를 안 예뻐할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을 챙기는 아내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장인 장모님께 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처가에 자주 찾아가고 가더라도 절대 빈손으로는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처가에 자주 갔던 건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아내가 장모랑 진짜 친했는데 갈 때마다 장모한테 안겨서 어리광을 부리는 게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엄마,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나 엄마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나도 일주일 내내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 시집 가기 전까지 엄마랑 찰싹 붙어 있던 애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한 거 있지? 저희 아내와 장모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좀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처가 식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저희 처제와 처남이 이러더라고요. 형부, 우리 언니 맨날 엄마 타령만 하는 거 지겹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 언니랑 제일 친하더니 아직까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매영. 전 어릴 때 무슨 생각까지 했는 줄 아세요? 우리 큰 누나만 엄마 친딸이고 저랑 작은 누난 어디서 주워온 줄 알았어요. 자식이 셋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딸하고만 맨날 붙어 다니냐고요. 처제랑 처남이 조금 질투하는 것 같긴 했지만 전 그래도 아내가 장모와 사이가 좋은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서로 맨날 싸우고 대면대면한 집안보단 이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았거든요. 아낸 저와 결혼하고 나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때도 장모님이 저희 집에 엄청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과 가까워서 그런지 식당 끝나고 밤 늦은 시간에도 자주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장모님, 또 오셨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그냥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맨날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면 엄청 피곤하시잖아요. 우리 예쁜 손주들 보러 오는데 아이 피곤하게 뭐가 피곤해. 그리고 원래 여자 애 나오면 친정엄마가 더 그리운 법이거든. 안 그래도 우리 딸은 엄마 껌딱지인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자주 와야 우리 딸이 더 기운이 나지. 그 후 아내는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나서부터 장모네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식당에 가면 장모가 절 엄청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와서 먹게. 내가 삼겹살 노릇노릇하게 구워줄게. 엄마, 장서방이 그렇게 좋아요? 맨날 이만 보면 밥 차려준다고 하고 나 좀 서운한데요? 현숙이 넌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모르니? 장서방은 내가 챙겨줄 테니까 넌 우리 손주들이나 더 챙겨. 저희 장인어른도 정말 인자하신 분이셨는데 가끔씩 저한테 술을 사주시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네, 애 둘이나 키우느라 어깨가 많이 무겁지? 원래 가장이라는 자리가 참 힘든 거야. 남자들도 힘들면 직장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은데 집에 있는 처자식 생각하면 일을 꽉 깨물고 열심히 일만 하게 되지 않나. 나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자네 고충을 다 알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게나. 전 이렇게 처가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한테 조금씩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엔 아내가 장모와 친하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그게 좀 정도가 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 서운한 마음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랑 시간 많이 보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맨날 일 끝나고 장모님이랑 술 한잔 한다면서 밤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오고 식당 쉬는 날에도 맨날 장모님이랑 어딜 가버리니까 우리 애들도 맨날 찬밥이잖아. 내가 우리 엄마랑 붙어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우리 엄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그럴수록 더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아내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효도를 하는 것뿐이라며 제 말을 듣질 않더군요. 게다가 언젠가부턴 장모랑 어울려 다니면서 자꾸만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장모와 같이 백화점에 갔다가 커플티를 샀다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여보, 난 지금 돈 한 푼 아끼려고 커피 한 잔 안 사 먹는데 당신 요즘에 씀씀이가 너무 커진 거 아니야? 아니, 엄마랑 같이 이 정도는 입을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리고 언제 내가 당신 보고 커피 한 잔 사 먹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돈 아낀다고 스스로 한 거면서 왜 나한테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 전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예전엔 대화가 참 잘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들어 말이 안 통하는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건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이 자꾸만 장모한테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장인어른이 저보고 술을 한잔 하자고 하시길래 만났는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아휴, 내가 자네한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 밖에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우리 애들도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자네한테 하소연하려고 불렀네. 사실 자네 장모가 집안을 아주 말아먹어 버렸어. 자꾸만 헛바람이 들어서 장사도 제대로 안 하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더니만 얼마 전에 무슨 등급을 채우면 돈을 주는 시스템이라면서 이상한 물건을 잔뜩 사온 거야. 네? 이상한 물건을 잔뜩 사왔다고요? 그거 무슨 다단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일세. 그 이상한 다단계 빠지는 바람에 대출까지 받아서 돈 다 날리고 이제 자네 장모가 운영하는 그 식당까지 팔아버리게 생겼다니까. 예전부터 그 옆에 내가 돈 개념 없는 건 알았는데 이상하게 나이 먹을수록 사고를 더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그거 그만두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혼해버린다고 얘기하고 아예 집에서 쫓아내버렸네. 그랬더니 아주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인어른한테 들어보니까 장모뿐만이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 중에 그 다단계에 빠져서 돈 날린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다고 하더군요. 결국 장모는 가게를 팔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는데 신용카드를 못 만들다 보니까 장인어른 카드로 다니면서 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내가 자꾸 장모와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많이 놀러를 다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턴 장모만 챙기느라 저희 부모님은 아예 나몰라라 하길래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 두 아이 아빠로서 저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신발이 닳도록 뼈 빠지게 일해서 결국 결혼 12년 만에 3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돈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합치면 저희 네 식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에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예전에 약속했었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작고 허름한 전셋집에 살지만 언젠간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도 어엿한 우리 집을 갖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이사 갈 집 좀 같이 알아보자고 했더니 이상하게 아내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아휴,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좋은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거 너무 귀찮단 말이야. 난 솔직히 지금 사는 집도 괜찮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이사를 가야겠어? 전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아내도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내는 이사 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귀찮아서 그러나 싶었는데 나중에서야 아내가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평소에 아내가 돈 관리를 하고 있어서 믿고 맡겼었는데 어느 날 제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잔액이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3억 2천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딸랑 2천만 원만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그날 아내한테 따졌더니 아내가 이러더군요. 아,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낡아서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내가 좀 빌려드렸어. 내가 요즘에 좀 바빠서 당신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나 보네. 뭐라고? 깜빡해?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3억이나 되는 돈을 나한테 말도 없이 장인 장모님한테 빌려드릴 수가 있어? 아무리 당신이 돈 관리를 했어도 그런 큰 돈은 당연히 나랑 상의라고 했었어야지. 아니,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해. 어차피 우린 젊으니까 그 돈 또 벌면 되는 거잖아. 당신은 사위라는 사람이 장인 장모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머리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피땀 흘려 12년 동안 모은 돈을 말도 없이 그렇게 빌려줘 버리는 게 어디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나 30살 될 때까지 우리 집안 일으키느라고 돈 한 푼 못 모아봤어. 그러다가 30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겪어보게 됐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도 12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일해서 모은 돈이었단 말이야. 당신이 장모님이랑 돈 쓰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 난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고 신발 밑창이 다 닳았는데도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사 신었어. 우리 애들한테도 사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돈 아끼느라 제대로 사주지 못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었는 줄 알아?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 큰 돈을 장인 장모님한테 떡하니 빌려드릴 수가 있냐고? 그럼 나이가 벌써 70이 넘은 우리 엄마 아빠를 계속 그 낡은 전셋집에서 살게 해드려야 돼?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젠 전셋집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잖아. 그럼 우린 전세 안 살아? 우리도 전세 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건 다 당신이랑 우리 애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그거 하나만 보고 여태까지 달려온 거였는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노력했던 걸 당신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럼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돈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떡해. 당신도 내가 우리 엄마랑 죽고 못 사는 사이인 거 알잖아.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부탁 안 했으면 그 돈 안 빌려줬을 거야. 뭐라고? 장모님이 당신한테 울면서 부탁했다고? 참나, 그렇게 큰 돈을 자식한테서 뜯어가는 부모가 어딨어? 나 당신 말 못 믿겠으니까 당장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 거야. 확인해서 아니면 절대 가만 안 둬.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바로 장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저희 아내한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신 거 맞냐고 여쭤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돈 빌려달라고 한 거 맞네. 내가 자네 덕분에 올 겨울부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장모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그 돈 모으려고 12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그 돈 애들 엄마가 저랑 상의하고 빌려드린 거 아니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저 그 돈 꼭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유, 자네 진짜 서운하게 왜 그러나? 자넨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이 돈 없어도 되잖아. 그냥 이 돈은 우리가 잘 쓸 테니 자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게나. 장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울분이 터져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장모는 그렇다고 쳐도 장인어른만큼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장인어른을 찾아가 아내한테 돈을 빌려 이사 가시는 게 사실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사 간다는 얘기도 한 적 없고 돈 빌려달라는 얘긴 터독 한 적이 없네. 물론 우리 집이 허름하고 나랑 그 옆에 내도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들게 사는 자식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할 사람으로 보이나? 아휴, 아무래도 자네 장모가 이번에도 또 사고를 친 것 같구만. 우리 딸과 짜고서 자네를 속여먹은 것 같아. 자네, 혹시 우리 딸이 그 돈 어디로 보냈다고 하던가? 자네 장모가 신용불량자라 통장도 못 만드는데 도대체 어디로 보냈단 말이야? 안 그래도 아버님 통장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아버님, 저 진짜 못 참겠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후 장인어른께서 통장을 확인해 보시더니 진짜로 3억 원이 들어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엔 우체국 통장만 사용하시는데 자주 안 써서 알림 설정도 안 해놨던 농협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었대요. 다행히 아내가 돈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제가 알게 돼서 아직 돈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장인어른이 그럴 뿐이 아니시라고 믿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초조한 마음에 울면서 장인어른께 애원을 했어요. 아버님, 저한테 그 돈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정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끼고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라고요. 저한테 그 돈은 제 인생 전부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 마음 잘 알지. 자네가 그동안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입고 힘들게 일했던 거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 돈을 그냥 꿀꺽 하겠나. 내가 이거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다신 우리 딸이나 자네 장모한테 절대 뺏기지 말게. 우리 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걸 보니 자네 장모 때문에 고생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가슴이 아파 죽겠네. 정말 감사하게도 장인어른은 그 3억 원을 그대로 저한테 돌려주셨어요. 그리고선 장인어른이 이 일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아내와 장모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장모한테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하시더군요. 이 여편 내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감히 우리 사위를 등쳐먹어? 장모라는 사람이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가 피땀 흘려 일한 돈을 꿀꺽할 생각을 해? 당신 그 돈 어디다가 쓰려고 했어? 당장 말해. 어디다 쓰려고 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신용불량자 생활도 지겹고 하니까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보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 급한 불을 왜 우리 장서방 돈으로 끄냐고. 당신 그렇게 현숙이랑 맨날 놀러 다니 정신 있으면 어디 가서 청소일이라도 해. 나이 70 먹고 맨날 싸돌아다닐 정도로 건강하면서 왜 일은 안 하고 사위돈을 탐내고 난리야?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청소일을 해. 내가 자식 셋이나 낳아서 잘 키웠으면 사위 덕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딸도 괜찮다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고. 그 돈이 우리 딸 돈이야? 현숙이 쟤가 당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벌던 코딱지만한 돈은 벌써 당신이랑 놀러 다니면서 다 썼잖아. 당신이 휙 낚아채간 우리 사위 돈은 오로지 우리 사위 혼자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사고만 치고 다닌 여편 내가 그런 소중한 돈을 가로챌 생각을 해? 아휴, 내가 진짜 당신만 보면 속이 터져 죽겠어. 속 터져 죽겠다고. 그리고 현숙이 너, 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라도 말렸어야지. 어디서 좋다고 그런 나쁜 짓거리에 동참을 해? 창서방처럼 성실하고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니까짓 게 감히 장서방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장인어른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도 제 아내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아내한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었냐고. 그리고 거짓말 하려면 제대로나 하던지. 내가 아버님한테 여쭤보면 한 번에 들통날 거였는데 어떻게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날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길래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자 아내가 우물쭈물하더니 입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난 우리 아빠가 당연히 우리 편 들어줄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집이 낡긴 낡았잖아. 그래서 당신 돈으로 일단 급한 불 끄고 남은 돈으론 부모님을 깨끗한 월세집으로 이사시켜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어쨌든 이사를 가긴 가는 거니까 당신도 모를 줄 알았지.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제 보니까 아예 날 어떻게 속여먹을지 미리 계획까지 다 했었구만. 내가 그런 당신을 믿고 여태까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시간이 억울해 죽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안 살았지. 난 당신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건데 당신이 이렇게 날 뒤통수 칠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에 그 짓거리 그만뒀을 거라고. 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차피 그 돈 당신이 다시 가져갔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어차피 나랑 엄마가 했던 계획은 다 물거품 됐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신한테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를 보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장모만 챙기는 아내를 보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신뢰마저 바닥나버려 더 이상 이 여자랑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인어른한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뭐야, 자네 갑자기 왜 나한테 큰 절을 하는가?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게 아버님한테 드리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신뢰가 깨진 상태로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말도 없이 함부로 쓰고서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여자랑 어떤 사람이 같이 살겠습니까? 아휴, 그래서 자네 우리 딸이랑 이혼하겠다는 건가? 네, 이혼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신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 사위로 받아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내가 깜짝 놀라선 저를 붙잡더라고요. 뭐야, 나랑 이혼을 하다니? 당신 지금 그거 농담하는 거지? 부부 사이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너야말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는데 내가 그걸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난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사니까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 당신 같은 여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 눈앞에 뛰지 말라고.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처가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장모가 절 찾아와서는 제발 자기 딸과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자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네한테 너무했던 것 같네. 내가 그 일은 자네한테 몇 번이고 사과할 테니까 우리 딸이랑 이혼하자는 말은 취소해주면 안 되겠나? 요즘에 우리 현숙이가 밥도 안 먹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한단 말일세. 이러다가 우리 딸까지 잘못되면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그러게 애초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마셨어야죠. 자고로 부모는 자식한테 좋은 것만 가르쳐 하는데 장모님이 딸한테 잘못된 거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렇게까지 남편을 뒤통수 치는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신 저 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여태까지처럼 큰딸이랑 지지고 볶고 재밌게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 이후에도 아내랑 장모가 계속해서 저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제와 처남은 저한테 찾아와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부, 우리 언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저도 언니가 엄마랑 제일 친한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나쁜 짓까지 같이 할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매형. 저희도 그 얘기 듣고 큰 누나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사람이 할 짓이 따로 있지. 어떻게 매형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매형, 전 매형이 큰 누나랑 이혼하는 거 응원해요. 저 같아도 저희 큰 누나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 것 같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에휴, 어쩐지 몇 년 전부터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니. 난 그래도 애미가 검소하고 가족들을 잘 챙기는 애인 줄 알았는데 본성은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그래도 빨리 알게 된 게 다행이다. 만약에 며칠만 늦게 알았으면 그 3억 원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었지 않니? 저도 사실 그것만 생각하며 아찔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더라고요. 장모가 그 돈을 어디다 쓰기 전에 일찍 알고 돌려받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재산 분할을 하고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과 가까운 곳으로 애들과 같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저희 애들이 참 의젓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애들이 엄마랑 떨어져 사는 걸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엄마 하나도 안 보고 싶으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동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엄만 맨날 외할머니랑 놀러 다니기만 하고 돈 펑펑 쓰고 살았잖아요. 게다가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을 외할머니한테 말도 없이 줘버리고 우리 엄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전처가 그동안 얼마나 애들을 안 챙겼으면 애들이 전처 편을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전처가 애들 보고 싶다고 가끔 연락이 온다는데 저희 애들이 아예 대놓고 엄마 보기 싫다고 거절을 하나 봐요.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울고불고 매달린다는데 저는 그걸 보고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왜 본인이 스스로 애들한테까지 버림받는 삶을 택하나요? 다행히 저희 애들은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과 가깝게 살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자주 부모님 댁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진 아직도 당뇨 때문에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 애들이 덩달아서 저희 아버지의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얘들아, 할아버지랑 간식 사러 편의점 갈래? 할아버지가 너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까? 에이, 아이스크림은 집에서 실컷 먹었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아버지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할아버지도 드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당뇨 환자들은 단 걸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아버지 앞에선 아이스크림도 금지고 빵이랑 과자도 금지예요. 아이고, 아이, 나만 안 먹으면 되지. 왜 너희들까지 금지야? 할아버지가 겨우 그 정도도 못 참을 것 같아서 그래? 참을 순 있겠지만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할아버지도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실 텐데
괜히 저희가 약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한 것만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희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 댁이랑 가까이 살게 된 이후로 제가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애들이 알아서 저희 부모님 댁에 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애들을 데리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호준아, 너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늦게까지 일 좀 해라. 네가 집에 늦게 오니까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녁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니? 아휴, 손주들 예쁘다고 아들 보고 일 더 많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라도 매일 늦게까지 일해야겠네요. 아니면 이참에 그냥 집을 합칠까요? 어차피 우리 애들도 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만 여기로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에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손주도 공부도 해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고 방해돼서 안 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하다. 사실 진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부모님이 극구 거절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 장인어른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네, 잘 지내고 있는가? 내가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자네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네. 자네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괜히 내 얼굴 보면 자네한테 안 좋은 기억만 떠올리게 할까봐 내 여태까지 연락을 못했어. 아버님, 저야말로 진작에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혼은 했어도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것만큼은 잊지 않고 있어요. 저희 애들 보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조만간 애들 데리고 아버님만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정말 그래 주겠나? 그래 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그나저나 나도 우리 딸 이혼시키고 나니까 요즘에 황혼 이혼이라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 딸은 양육비 번다고 다시 공장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아직도 그놈의 여편네랑 맨날 놀러 다니지 뭔가. 내가 살다 살다 딸내미랑 마누라가 이렇게 꼴보기 싫을 줄은 몰랐다네. 또 뒤에서 한심한 짓거리 하다가 또 한번 큰 사고가 터지는 건 아닌지 아주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해 죽겠어.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내와 전 장모는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맨날 놀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이혼할 때 무섭게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아내가 아직 양육비를 제때제때 주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돈은 모으지도 않고 그냥 펑펑 쓰고 있나 봐요. 저는 그런 처자식을 떠안고 사는 전 장인어른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전 장인어른은 정말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애들을 데리고 전 장인어른만 만나 뵙기로 했어요. 애들도 엄마랑 외할머니는 싫은데 외할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죽은 사람 손에서 떡 빼앗아 먹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 손에서 떡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욕심이 사납다는 뜻인데요. 제 전처와 전 장모가 딱 그만큼 욕심이 사나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억 원이라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뻔뻔하게 뺏어갈 생각을 했으니까요. 전 앞으로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돈 뺏기는 일 없이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저희 부모님과 애들에게 좋은 걸 많이 해줄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던 목적이었으니까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그 고생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비록 저는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돈을 떼먹으려고만 했던 전초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께선 열심히 번 돈으로 좋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고마움도 많이 표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2024년도 끝나가는데 내년엔 올해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